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비평 끝판왕 강효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타협 없는 언론 저격수 임자은 변호사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임자은입니다. 네, KBS 김덕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저널리즘 전문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홍성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 자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최근에 본 방송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즌 2 들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의 후진국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의 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음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3월 18일 오전 9시 기준 157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외교 참사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2일 매일경제는 강경화 외교 참사 만회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15개국과 전화 외교를 벌였지만 번번이 뒤통수 맞기 일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겪은 최대 감염병 재난인 동시에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자 한국경제는 BBC 출연의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같은 날 중앙일보는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노르웨이 입국 금지 빗장 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외교력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다루는 언론 보도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 외교 참사라는 말이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만 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신념에 의해서 좀 취사 선택된 보도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경우는 특히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좀 서로에게 국경을 좀 걸어 잠그고 있고 검역 강화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만 외교적으로 참사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중앙일보에서 대장이 될 미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라고 이런 기사들을 보자면 아직 된 것도 아니라 예측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듭해서 어떤 외교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점에 예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 계속 꺼내가지고 좀 강화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이미 이 정부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념이 있고, 그 신념 위에다가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정보를 얹어버려서 이 신념을 강화하는 데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 세계로 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한다라는 식으로 선택 취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정보를 오염시키고 있는 형국까지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전 세계가 지금 외교 참사 상황에 빠진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한치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런 거는 되게 유아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왕따나 뒤통수라는 말 자체를 쓰는 언론의 품격을 저는 사실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진 그리고 좀 퀄리티 있는 말로써 이러한 사항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교라는 영역이 어떤 수치화할 수 없고 객관적인 평가 수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 악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생각도 들고, 그 우리 언론이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써왔던 되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중국 눈치 보기, 중국 퍼주기에다가 이제 방역 실패로 왔다가 최근에 이제 외교 참사로 왔고, 또 혹은 이제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기도 하는데, 그 2월 20일 전후해가지고 이제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도 정말 놀랄 정도로 확진자가 확 증가했을 때 외국의 시선에서 우리를 어떻게 봤을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국발 입국 제한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의 외교 성과니 아니면 실패니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합리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 초기에 중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생각하면 외국의 관점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보면 그런 거죠. 15개 국가 전화 외교를 벌였지만 번번이 뒤통수밖에 일수다. 이거를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입국이 제한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실패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이 굉장히 편향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웃 국가들끼리 서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입국 제한을 하는 게 각 나라별로 감염 경로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거리 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이웃 국가에 대한 혐오나 이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는다 전혀. 그래서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걸 놓고서 개인 간에 서로 혐오한다고 판단하지 않듯이 지금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서로 조심하기 위해 입국 제한하는 거는 국제적 거리두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외교 참사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교 참사로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최욱 씨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보도라는 건 다 짚어주셨으니까 그건 이제 차치하고 행여 이들의 논리대로 입국 금지 조처가 부당한 것이라면 상대국에 대해서 화를 내야죠. 만약에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언론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매일경제의 강경한 외교 참사 만회하는 방법이라는 이 기사의 첫 번째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겪은 최대 감염병 재난인 동시에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기록되었다도 아니고 최악의 외교 참사다도 아닙니다. 다 일종의 말하자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재앙이 될 미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처럼 언제부터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언론, 다시 말해서 팩트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게 언론이 아니라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예보를 하고 한편으로 예측을 하는 게 언론인지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좀 기본기에서 어긋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 3월 5일자 사설에 보면은 실제로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팩트와 숫자를 중시하는 나라다. 이 대목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마스크 외교에 실패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3월 11일자 기사에 마스크 외교로 거리 좁힌 중일, 한국만 왕따 되나? 이 기사를 보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화폐 버금가는 주요 물품으로 자리매김한 마스크가 외교가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과 중국이 마스크를 주고받으며 외교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일본은 중국에 지원금을 보내고 우한에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을 보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콕 집어 전염병은 잠시지만 우정은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대로 한국이 정말 왕따인가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 저는 봤는데요. 마스크 외교로 거리 좁힌 중일. 저는 이 제목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뭐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죠. 뭐 무력 제재, 뭐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만 외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우호 증진이 일어날 때 뭐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평판이라고 할까요? 국제적 평판이 높아가니까. 근데 이 좋은 제목 뒤에 한국만 왕따 되나라는 이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 얘기가 뭐가 있지라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한국 이야기가 기사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조세호 저널리즘이란 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개그맨 조세호예요? 조세호 씨. 뭐 김은국 씨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결혼식에 안 왔어?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막 되게 당황해하잖아요. 꼭 불렀어야지 가지. 네. 마찬가지로 이런 보도에서도 그 중일 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한국은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읽는 사람으로서는 당황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독자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상만 남기는 거죠. 한국이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뭔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사 제목 가지고 나름의 꼼수를 쓰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욱 씨 이거 마음에 들어요? 조세호 저널리즘?
다른 거 뭐 붙일 수 있어요?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다 붙인다고 흥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 무리하지 조세호 씨 마세요.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우제 저널리즘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아, 그 정도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네. 예,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보셨어요? 기사는 이현승 기자라는 분이 그 미국 대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어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본문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실 이런 기사가 꽤 많아요. 본문에 있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제목에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는.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기자를 비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기자는 본문만 썼고 그 제목은 뭐 편집팀에서 했을 것이다, 데스크가 만들었을 것이다,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뉴스팀에서 그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걸 끼워 넣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거는 기자를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문사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바이라인에 새겨진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나름의 노력을 해서 썼건 간에 그 기사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현승 기자 개인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이런 류의 기사가 장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다 퍼다 바쳤는데 중국은 우리 빼고 다 줬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이 상황을 막 키득거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요 가방끈 긴 분들이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칭찬하는 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고 누구를 이제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격했을 때 굉장히 클릭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보자면 우리 정부를 일종의 못하는 어떤 주체로 두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면 클릭수를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외교로 거리 좁힌 중국과 일본, 한국과 완따다나에서는 일본이 마스크를 보내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또 다른 기사를 보자면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이게 좀 가짜 뉴스의 성격도 있지만 그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를 두고 한국이 하면 굴욕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부적인 정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중국 눈치만 보는 거예요. 마스크란 똑같은 동일한 소재를 두고도 이 정부가 못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외교를 잘한다 혹은 주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라는 건 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사들을 쭉 읽다 보면요. 마스크 하나로만 검색을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 안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부가 하는 건 다 나쁜 것이라는 것이 수렴되는 결론으로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에서 원하는 게 뭔 것인가라고 이제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남로내불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예. 그것을 이제 비튼 거죠. 비튼 거. 아, 예, 예. 아. 네, 우리나라 언론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을 더 비판하느라 외국의 네, 그 비슷한 사람이 이제 미담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네. 여기서도 나오는 문장이 이건 거거든요.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일본은 지원금을 보내고 우한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이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이 부분만 떼놓고 봐도 우리나라 정부 보고 중국 입국자 막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가 조선일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사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인 3월 6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대만의 마스크 수급 그 정책을 칭찬을 하면서 반면 우리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중국에 퍼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한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냥 무능이라는 딱지, 퍼주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심지어 머니투데이는 3월 5일자 단독 기사에서 우리한테 중국이 불량 마스크를 보내줬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마스크 전국에서 가장 화가 난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원해준 마스크가 전부 이제 불량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오보라는 게 판가름이 나긴 났어요. 네. 그런데 오보이거나 말거나 일단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말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게다가 불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가 될지를 노리고 쓴 기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제목이 우리는 KF94 보냈는데 불량 마스크 보내온
중국이라고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날 정말 많은 독자분들이 클릭을 해서 받고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았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외교 참사란 말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외교 관계에 죄를 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정정 보도를 실었습니다만 이 정정 보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못된 보도가 어떤 이미 선점된 이미지를 형성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를 교체할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로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는 좀 의도적인 오보를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실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거 인천시장이 이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이 기사 때문에 난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해가 많은 기사 아닙니까? 이런 기사는 자사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뭐 일종의 선입관이 있는 건데요. 뭐 이거는 꼭 언론의 선입관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일 수도 있어요. 왠지 불량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값싼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선입관인데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요. 중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해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기사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서 성급한 보도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일보가 쓴 기사로 인해서 국내 코로나19 진단 키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먼저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진자로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이 자국 내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내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 그린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은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는 적절하지 않으며 FDA는 비상용으로라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고요. 속보, 미국 FDA 뭐라고 하든 정부 국내 진단 키트 정확성 확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당일 이게 오보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보도 직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이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1일에 미국 하원에서 코로나19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공화당 출신의 마크 그린 의원이 말한 적절치 않은 한국의 진단 키트라는 게 현재 한국 방역 당국이 쓰고 있는 진단 키트와는 거리가 먼 혈청학적 진단 검사법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 방역 당국이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은 RT-PCR 방식입니다. 근데 이 RT-PCR 방식은 WHO에서도 권고한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원 소스가 되었던 영상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찾아가지고 공유한 것들을 봤는데 마크 그린 의원이 그 질의를 하니까 미국 CD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기관의 수장이 바로 이제 팩트를 바로 잡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가 그 원 소스를 찬찬히만 살펴봤어도 기사를 완전히 달리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예. 왜 찬찬히 안 봤을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단 키트가 만약에 이 신뢰할 수 없다면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진짜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맥락을 살폈을 것이고 팩트 체크를 아마 했을 겁니다. 너무 걱정되니까. 그런데 반가웠던 거죠. 이 진단 키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 팩트를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발언만 얼른 따다가 기사 쓴 거 아닌가. 저의 억측입니다. 소송 걸리실 것 같은데. 억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그 해명을 안 그래도 그 한국일보 측에서 뒤에 내놨는데 기사를 고치고 거듭을 하다가 예. 결국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그린 의원 발언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린 의원의 발언을 전후 맥락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해 한국형 진단 키트의 신뢰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언론으로서 사실 확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입장을 결국에 내서 본인들이 처음에 썼던 기사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언론의 조금 안 좋은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넓게 보면은 따옴표 저널리즘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크 그린 의원이 코로나19 자국의 청문회에서 이 말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 그 본문 안에는 또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언급은 없어요. 제목이 이제 특히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지.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한번 겪었으니까 언론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특히나 이런 민감한 주제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한 뒤에야 조금 신속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사 같은 차원에서. 기자라 그런지 이 사안을 굉장히 안일하게 바라본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게 정정 보도가 있어서 네. 참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전혀 다행이 아니에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댓글이 다 이 관련한 댓글들이 다른 기사에도 다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DA 승인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막 히득거리는 댓글들이 아직도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 유감이라는 말이 반성이라는 말, 뭐 사과한다는 말을 대신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유감이란 말, 제가 기억하는 유감이란 말은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죄를 할 때 그냥 유감입니다 정도로 퉁칠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더 최고 수준의 어떤 이 오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더 심각하죠. 높은 수준의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언론은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사실 전문가 집단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해서 어떤 점에서 그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정치적 맥락에서 충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다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여기에 만약에 전문가 집단이 그 신념 형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념과 전문가 집단의 어떤 전문 의식이 만났을 때 정말 위험한 오정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연된 정보는 그냥 기사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뭐 RT-PCR이라던가 뭐 WHO 이런 것들 발음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맞습니다. 뭐 이게 혈청학적 진단 검사법은 뭔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뭐지 전혀 모를 때 누군가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래 우리나라 문제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와야 될 때와 그들의 의견을 따옴표를 쳐서 또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언론의 이 신념이 맞아 떨어져서 이런 오보들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따옴표만 가지고 이렇게 오보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언론의 역할 이상으로 이들의 어떤 관계 그리고 유착 내지는 기란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한국에서 쓰지 않는 이 진단 검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한국일보는 사실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써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RT-PCR 방식의 잘못된 진단 방법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핵심의 본질인데 사실 그거를 알아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한국일보 조철환 기자한테 쓴 글이거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키트에 오류가 있어서 미국이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키게 합니다. 위 링크 3월 11일자 청문회에서 레드필드 의사가 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55분 정도부터 나옵니다. 기자님이시니 분명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철환 기자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글 처음 씁니다. 기자님의 기사가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않길 바라며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질병 관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 고마운 과학자들과 공무원들, 의료진들의 명예를 까고 기를 죽이고 국민들에게 어리석은 불신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만 봤더라도 사실은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영상 검증을 보면요. 했다면. 예. 계속 그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빨리 들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그런데
그 플랫폼 체계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들여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뭐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건 너무 심각한 거죠. 예,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끔 이제 말 들어보면은 정말 부적절한 말들 할 때도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 하원의원, 상원의원은 뭐 늘 옳은 얘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일부터 부적절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외 저명 인사의 말을 가져올 때는 우리의 국익이 뭔지를 일단 전제를 하고 그들의 기사를 받아야죠. 예컨대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 진단 키트가 미국을 간다, 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FDA에서 자국의 진단 키트를 쓰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국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외의 어떤 저명 인사들의 말들을 좀 잘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또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압축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정확성과 신속성이 지금 한국 방역의 최고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키트의 정확성 문제를 삼게 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된 모든 것들을 다 무화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 정확성 자체에 흠집을 내므로써 방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성 미디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신문에 실려 있는 이 기사들을 반박한 게 뉴미디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자신의 SNS 미디어에 올린 게 기성 미디어가 오히려 거짓을 전달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전국에서 봤던 사태와 같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혀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는 키트라도 FDA에서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이건 큰일 난 거다.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어떻게 네. 보자면 우리나라 기준에는 되지만 어쩌면 미국의 기준이 안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점에서 국민한테 조금 남아있는 사대주의적인 어떤 편견이자 선입견인데 그것을 강화한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결국은 우리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과장된 것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괄호에 넣었을 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정정 보도를 내더라도 이미 발설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정교한 어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개 소수들이 강화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정정되거나 혹은 다시 원칙대로 돌아온다거나 정답을 향해 되돌려서 유턴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설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점에서 기획된 기사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 FDA의 그 승인이 얼마나 허구인지 잘 보여주는 영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인가 뭐 맞아요. 네, 맞죠? 네. 그 제목 그 매튜 맥커너이 나오는 아, 영화인데.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네요. 맞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에이즈 치료제에 관한 예. 얘기인데 그 FDA 승인조차도 사실은 이제 로비에 의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었던 얘기인데 저도 지금 그게 달라스 맞는 키가 바이어스 아니라는 클럽인가요? 거예요. 네. 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재밌게 본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근데 FDA의 승인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그거를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뭐 무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말고.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특히나 다른 상황도 아니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신중한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급한 보도가 나오고 기사를 수정을 하고 또 급기야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는 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퀄리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신조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신조어들을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인포데믹스란 말이 있잖아요. 정보 자체가 일종의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우리가 기대는 바는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필터링을 해주는 걸 언론에 기대하는데
언론이 역시도 우왕좌왕하는 거죠. 막 현실이 바뀌고 있고 뭐 사람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너무나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은 새로운 현상을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라고 하면은 새 것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뉴스는 사실 우리가 올디스, 옛날에 봤던 그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수 있어요. 한국 언론이 상당 부분 정파적으로 갈리다 보니까 혹시 그 새 것을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정파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현상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관행을 동원하고 그 관행 중에 강했던 것들이 정파성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정부가 하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결론을 갖고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라는 결과를 갖고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뒤늦게 수정을 하거나 또 뒤늦게 삭제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편향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편향된 해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정보에 어떤 맥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전 이런 지금 언론의 행태들을 좀 하루살이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만 살고 보자라고 일단은 기사를 단독으로 걸어서 내놓고 아니면 정정하지 뭐 수정하지 뭐 그러다가 영 안 되면 삭제하지 뭐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제가 된다 싶으면 그리고 확인도 없이 달려들어서 일단은 눈에 띄는 기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정말 기성 미디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퀄리티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이라던가 신뢰도를 확신할 수 있을까, 얻어갈 수 있을까? 저는 언론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가 바로 이런 하루살이 언론들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이 한국일보 기사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 지금 언론사에 특히나 모바일 뭐 이런 디지털 상에서의 수익 구조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콘텐츠 페이지 뷰라는 그 수치를 통해서 네이버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야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감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제목 장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한쪽으로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정부 비판적이라던가 혹은 과도하게 정부를 옹호한다던가 이런 기사들이 주로 굳이 코로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광범위하게 소비가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재앙과 이제 겹치면서 이런 부분이 더 증폭된 것 같아요. 그 광고를 광고를 얻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지뷰의 80%가 코로나 관련 보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뉴스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기사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정보도가 얼마나 효능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틀린 그림 찾기 있죠. 왜? 그 그림 찾기랑 같은 것 같아요. 중앙일보 3월 15일자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노르웨이 입국 금지 빗장 질렀다는데요. 수정 보도가 뭐냐면 노르웨이 외국인 입국 금지라고 외국인 한자 넣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처럼 방송 준비하느라 꼼꼼하게 헤드라인부터 기사를 읽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사를 소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다를 게 없고요. 한국일보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 FDA 뭐라든 하든 정부는 국내 진단키트 정확성 확신이라고 했는데 그 수정된 게 뭐냐면 국내 진단키트 정확성 확신, 미국 FDA 발언은 와전 추정해서 앞뒤를 바꾸면서 뒤를 점점점 음소거로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기사들을 보면은 삭제하지 않은 수정 기사라고 할지라도 수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어디가 고쳐진 건가라고 정말 탐구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면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수정을 한다면 저는 이 수정도 별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수익 구조 때문에 무리하게 기사가 양상되는 점도 있지만 근데 확실하게 사실관계 파악에 본인이 자신감이 있었다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안 낼 제동 장치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근데 특히나 KBS 같은 경우에 기자가 많을수록 이 회사에서 기자를 길러내는 방식은 제너럴리스트를 키워내는 방식이에요. 뭔가 이렇게 전문 분야를 본인한테 그 기자한테 전문가적 지식을 기르도록 기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사들이 기자를 활용하는 방식도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기사를 양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인터넷 언론이 많아지면서 중간중간에 수정되고 삭제되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 기사가 한두 개씩은 꾸준히 나올 정도로 많아졌는데 저는 이게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는 그냥 질러놓고 좀 지나치다 싶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들 중에 그 중앙일보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노르웨이 입국 금지 빗장 질렀다. 이거는 팩트를 고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제목 자체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한 거라고 보이고 한국경제 3월 15일 BBC 출연의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이것도 써놓고 나서 이 BBC에 출연한 이 그 강 장관의 인터뷰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아 이건 좀 지나치다 싶어서 삭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정치적 선동 행위를 했다가 너무 나갔구나, 이거 내가 크게 욕먹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운 거예요. 이거는 실력도 없는데 자존심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하든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론 행위로서 비판할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FDA 키트와 관련된 그 팩트가 틀려가지고 수정하다 결국 삭제한 건데 이것도 사실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자들이 업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하나하나마다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높거든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업돼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 하나에 대해서 국민이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 이럴 때일수록 특종을 뽑아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 나오기만 하면 써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낙종할 수 있어.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 언론 행위가 끼치는 영향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나쁘다라는 거죠.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다른 때와 같은 경우는 10이라면 지금 재난 상황에서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영향력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임재환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론도 심지어 언론도 시간별로 자기의 기사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렇다면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의 신뢰성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궁금하시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뭐 질본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사실은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한번 써놓고 아니다 싶어서 좀 심하다 싶어서 임재원 변호사 얘기처럼 수정을 하고 급기야 삭제를 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네, 부끄러운 일이지요. 자기가 쓴 기사를 스스로 킬시키는 것 자체가 결코 떳떳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 반성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 될지 또 앞으로 실수를 안 할 정말 다짐이 될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뉴스 수용자분들께서 어떤 언론사들이 이와 같이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바꿔가는지를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자기의 어떤 수정 이력들을 그냥 언제 수정했으면 이게 아니라 왜 수정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 기자분들의 기자협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내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기회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기사들이 오보일지언정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가령 KF94 보냈는데 중국에서 부적합한 것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걸 왜 보도한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유통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흠집내서 이 와중에 중국과 계속해서 외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 당국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싶은 건지 너무나 명확해요. 말하자면 공익적인 어떤 정보 차원에서 보도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어떤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못됐음에도 그릇되고 이렇게 뉴스를 노출하는 거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목적이라면 공익이 아닌 그런 것이라면 더 시간을 두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다음에 뉴스라는 매체에 실어야 되는 거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다 공익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듭해서 낸다라는 건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 법조인 나와 계시니까. 아니 그 기자가 오보를 썼습니다. 기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봐요.
그러고 나서 이 기자가 생각해도 이건 틀린 정보니까 수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기사를 본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수정 기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 스스로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안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효한 기사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허위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했느냐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익성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삭제되고 수정되는 기사를 보면 그러한 노력도 안 한 것 같고요. 공익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어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처리일 것이고 다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도 나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기자 이름 기억하기 운동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많아요, 말도 외국 안 되는 사람이. 기사를 썼을 때는 한국 경제가 문제다, 뭐 조선일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그 기자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가지고 아 너 그때 그런 기사 썼던 말도 안 되는 기사 썼던 그 기자지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런 기사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연합이 3월 13일 날 마스크 빨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고 기사를 실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숨지지 않으셨습니다. 생존에 계세요. 살아 계신 분을 이거는 오보 중에 오보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이 정말로 자신의 생사를 잘못된 정보로 지금 뉴스에 정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사과 정정 보도를 올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쓰러져 숨진 것을 왜 뉴스로 만들었느냐. 공익적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선정적으로 만들어서 마스크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라는 단순 논리, 비약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삭제하고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고 언론의 자유도가 전 너무 높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을 그 언론사 자체 내에서 뭐 자숙의 시간을 좀 갖게 한다든가, 예. 뭐 사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발언을 잘못했다거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자숙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갖잖아요. 그런데 언론사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사가 생산이 된단 말이죠. 한 기자에 의해서. 예. 이건 어떻게 좀 뭐 최소한의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욱 씨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진짜 너무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 딱 잘못하면 사실 생계가 끝이 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언론은 아까 뭐 유감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환대하잖아요. 영향력은 더 심할 수 있고 더 파괴적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언론 탄압하냐고 바로 역공이 들어오니까 그조차 말 못하는 이런 현상 그냥 답답할 뿐이네요. 그러니까 기사를 잘못 써서 그게 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가 따르는 건 물론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져서 패소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저는 유감이라는 표현 한국일보의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충분했다라기보다는 잘못 쓰고 안 고치는 것보다야 잘못 쓰고 인정하고 고치는 게 훨씬 낫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치고 고치다가 결국에 사과하는 이런 방식이 이걸 안 거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국일보에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려운 네. 거를 실수한 거를 갖고 우리가 아니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실수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조차도 인정은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부족했다고 하면 뭐 그건 그거대로 한국일보가 다시 한번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쓴 기자들에게
일종의 여러 가지 뭐 감봉이라던가 뭐 아니면 정직이라던가 이런 식의 실질적인 페널티가 가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 것이 없다면 과거 우리가 조판으로 찍어내던 신문 시대의 정정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냥 인터넷판으로 키워드 몇 번 움직여가지고 정정 보도를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전처럼 신문을 전부 다 회수해요. 다 회수해서 새로 조판을 찍어내던 방식에 그때 정정 보도라는 방식하고 지금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파도로 정말 많은 트래픽 수를 올리려는 이런 기사 시대에 있어서 그 정정 보도가 같은 정정 보도냐? 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 정정 보도를 만능의 칼인 것처럼 난 이렇게 정정했으니까 양심 있는 언론사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정정 보도 양태인지 이 정정 보도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좀 검사 집단하고 언론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검사 내부들도 보면 대부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네. 내부 견책이 별로 없는 집단 중 하나인데 그중 하나 저는 언론도 굉장히 좀 내부 견책이 거의 없는 집단. 그래서 정정 보도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약간 면피를 하는 집단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 네. 수정 삭제 수고로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도 너무 빨라. 그래서 이게 그렇죠. 심각하다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전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또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뚜렷하게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디지털 시대에서 수정과 정정이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지금은 또 다르지 않냐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학계라든지 또 언론계에 계신 어떤 현업에 있는 기자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TF를 꾸린다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답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을 접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또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9일 우리 정부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외신 브리핑에 대한 국내 보도를 좀 살펴보면요. 3월 9일 한국경제에서 확진자 꺾이자 다른 나라의 훈수, 중국과 꼭 닮은 한국 정부, 3월 11일자 조선일보, 방역 자랑하다 뻘쭘해진 정부, 내용이 외신 기자들 공무원 제쳐놓고 전문가들에게 송곳 질문, 한국 정부 대응 적절했나 묻자 역학 회장 동의 못해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 브리핑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자화자찬했다, 뭐 훈수질을 했다, 뻘쭘해졌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이 쓰는데 일부 언론들이 쓰는데 너무 품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장 저열한 비판이에요. 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가장 저열한 비판이에요. 저도 할 수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비평인 거죠. 언론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취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훈수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외신 브리핑에서 혹시 팩트에 틀린 것이 있었는지 그거에 바탕으로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냥 인상 비평에 머물렀던 것 자체가 한국 언론의 어떤 일부 언론의 비평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신 브리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배경에 투명성, 개방성, 그다음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예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뉴스같이 이러한 중요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순간에 훈수질이라뇨. 왜 그 낮은 수준의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중요한 것과 지엽적인 것 사이에서의 어떤 가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지금 한국 언론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은 언론들이 지금 어쩌면은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역학 회장의 첫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가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급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지점을 잡아가지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지금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릴 시점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방역 실패라고 질렀던 언론은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을 사실 받았어야 되는 거죠. 2월 20일 전후해가지고 확진자가 확 늘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했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똑같은 수준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어쩌면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언론의 태도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고요.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한 브리핑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SNS에서 봤던 글 중에 그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 인류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 같다. 서로 발을 묶고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옆에서 무너져 버리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감염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국가가 자기 발목을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위기 상황이 커진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 사안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과 중국은 붙어 있는데 굉장히 대응 방식이 달라요. 한쪽은 통제했고 뭔가 이렇게 제어하려고 그랬고 은폐하려고 그랬고 아예 지역을 폐쇄해버렸고 그냥 우리나라는 계속 공개했고 적극적으로 진단하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뭐 대구나 경북 폐쇄 안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어쨌든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경험을 사실 알려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인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행동의 일환을 자아자찬이라고 평가한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의무, 위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저는 그러한 식의 정부의 어떤 평가나 어떤 자기 스스로 브리핑하는 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언론 보고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언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 입장에서 정부의 대응,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타임라인 쫙 그려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지점이 있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자기들이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건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외신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것도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언론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 있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의 언론에 대한 세계적인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에 보니까 외신 기자들은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한국 기자들은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한 것을 딱 전제로 이렇게 막 청문회에서 뭘 잘못했다. 당신들 뭐 중국 왜 안 막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자, 제목을 다시 봅시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자체가 뭡니까?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탐구적 태도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적용할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겠다는 의도로 조금 더 먼저 사태가 증폭된 한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장소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신 기자들만, 내신이란 말을 쓸게요. 내신 기자들만 이 자리를 청문회로 생각하고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투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아직 코로나 전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평가를 내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화자찬이란 말이 나오고 훈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애당초 이 브리핑 장소를 착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시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외신 기자들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을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Let's say the level of hospital saturation in this particular region. 입원 격리 병상을 다 활용을 하는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고 NB 필터라는 재료는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Giving them a picture of what it looks like when you have an outbreak in a particular region and how it impacts very negatively. Back in March 9th, in my country, in all these countries in Latin America, we're literally still questioning why are people so scared? 대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한국의 그 마스크 공급 문제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Kim Dong-hyun is there. yes. His message was very positive. It's way too early to say what the right approach is. Kim Nam-lip was tremendously cautious. The presser was actually excellent. 자, 외신 기자들의 팩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기자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신천지 사태를 마주하면서 엄청난 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정보 공개를 게다가 하지 않았죠. 신천지 측에서 명단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투명한 정보 공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점점점 줄어가는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좀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의 논리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 차라리 그 과정에서 많은 외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좀 덜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국내의 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이렇게 그 역병을 이를테면 감염병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생산성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중앙일보에서 3월 18일자에서 실린 기사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 청와대 자화자찬 영상 꼬집은 외신 기자의 토착 외구 댓글 테러라고 해서 토착 외구라고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저 흥미로운 건 이 외신 기자가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기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신 기자이긴 합니다만 한국 기자라는 어떤 정체성도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괄호에 넣어서 좀 살짝 숨기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한국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그들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 정보를 이렇게 달려나가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한 걸 트위터까지 끌어와서 기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기사를 블룸버그 통신에 올린 것도 아니라 한 개인 외신 한국 기자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담아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얘기들. 익명이 아닌 실명인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정말 문제다. 결국은 웹더독 현상이고 대중들에게 휘날리고 있는 거에서 또 다른 또 전국 비평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쓰기 위해서 외신이든 내신이든 갖다 쓰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 보면은 되게 외국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 그것을 대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쩌면 거기에 필요한 부족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화자찬을 했다는 등 뻘쭘해졌다는 등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고 이것은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우스꽝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부 언론들에서 이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낮은 수준의 비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평에 대한 대응은 또 일반 이제 그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외신들의 질문의 수준과 이 객관성을 봐라. 모든 기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쓰는 이 한국 기레기란 말을 쓸게요. 이 기레기들을 봐라. 그러니까 서로 점점 더 반목하는 부작용만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외신 기자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이야기를 자국에다 알리려고 하는 목적은 있겠지만 그게 본인의 기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판의 논리로도 쓰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수준 낮은 브리핑에 대한 이런 수준 낮은 비난이 나오면 그 반대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발로 주로 일반 시민들이 한국 언론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이 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답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계적 중립성이 잘못하면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안일수록 오히려 명확한 이야기를 저는 언론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언론 지평에서 이런 부분은 장단점을 나눈다거나 평가를 할 때도 잘한 부분은 잘했으니까 놔두고 못한 부분은 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가진 언론 보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 좀 빼놓고 못하고 있는 것만 과장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대개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외신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우리가 기성 미디어 혹은 뭐 민족 정간지, 뭐 정론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기성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굳이 외국 신문을 찾아보는 이유는 거기에 더 중립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정파성과 당파성을 휘둘리지 않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너무 많은 언론 보도들이 편향돼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우려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근데 내신이랑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건 외신은 그야말로 그 나라 언론 지면에서 매우 일부분 국제면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신이 한국을 다루는 상황은 당연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론사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한국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면수나 아니면 방송 분량이 길 뿐더러 그래서 세세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간혹 미담을 찾을 때도 있지만 정말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거를 때로는 너무나도 과장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중이 다른 겁니다. 외신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전하는 자국의 이제 독자들한테 그것과 한국 내신이 왜냐하면 한국 내신은 본인도 언론인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에서 이 방역 체계 하에 있는 시민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진짜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클릭 장사를 위해서 혹은 정파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언론 혐오로 이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신이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지금의 대응 방식은 그들의 나라에서도 어떤 민주적인 세력과 혹은 권위적인 세력 간에서 이거를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대단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세계적인 대응 방식의 두 가지 모델 아닙니까? 한국과 같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 하나와 중국과 같이 봉쇄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격리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지금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어느 것이 더 옳다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맞다라고 저도 답변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한국 상황도 다른 나라에 갈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보도가 외국에 객관적으로 전달될 것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비평과 관련해가지고 저열한 언론의 수준 낮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평도 수준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언론 보도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정말 얘기해 볼 거리가 넘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앞서 우리가 해외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이 부적절한 말을 해서 그거를 또 걸러가지고 또 네티즌이 보내고 했던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혹은 국가주의도 보이는 것 같고 애국주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어떤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어떤 언론 인식도 좀 낮은 것 같고 보고 싶은 거가 혹시 그거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세요. 네, 우리 또 김덕근 기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담이니까요. 네. 뭐 국내 언론은 뭐 더 구체적이고 더 세세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방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뒤에 뭐 잘하는 걸 쫙 나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떤 언론사가 우리나라 방역은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기사화한 것은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언론사와 뭐 소위 뭐 소비자 네티즌들 간의 그 반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이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상을 누구나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 거의 한 2시간짜리 영상을 풀로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이 기사를 내 눈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너무 맥락상 잘못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아우 난 잘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너무 좀 네티즌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언론을 비판할까요? 네? 확실히 언론을 비판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 본인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물어봤다고요? 자, 김덕훈 기자, 그런데 이 외신 브리핑이 마련된 배경이 있겠죠? 예, 이 외신 브리핑의 실무를 담당했던 해외 문화 홍보원의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국 방역 당국이 하루 두 차례씩 공식 브리핑을 하는데 그게 인상적이다. 그래서 우리 외신 기자를 위해서 영어로 브리핑을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외신 기자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정부의 브리핑 이후에 나온 외신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매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과 이탈리아와 같이 도시 봉쇄 없이도 감염률을 감소시킨 한국. 영국 BBC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테스트 및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 등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립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또 보도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어떤 보도 태도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아까 그 외신 브리핑 이야기에서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 거기에서 좀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되게 민주주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어떤 대화 질문하기 방식을 막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에게만 좀 질문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질문하면은 왠지 중요한 뉴스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한국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신 기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브리핑 현장 자체가 취재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니 공무원한테 묻지 않고 전문가한테 먼저 물었다.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거기서 취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자가 자신이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진실의 조각 퍼즐들을 맞춰가는 건데요. 그런 식의 어떤 조직 문화, 기자 문화가 좀 부럽다. 한국에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길러져오면서 어쩔 수 없이 몸에 밴 권위주의가 그런 공무원을 상대할 때, 질문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내부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외신 기사들의 내용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지금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약간 짚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 중에 어느 외신도 중국이 입국 제한을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안 한 것이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마스크를 중국에다가 지원을 한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정보가 필요했던 시점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외신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할 지점을 찾아가지고 한국 언론이 정부 비판을 한다면 나름 의미 있는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불필요한 이제 정쟁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러한 외신들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 네티즌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은 이제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총선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부 지지층의 어떤 결집력을 또 끌어내려는 마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정치나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접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걸 하더라고요. 특히나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걸 막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약간 위기감이 느껴졌거든요.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자신들의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정부를 대하는 그 태도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한국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재난을 극복할 때 큰 위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라도 나서서 전달해야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는 거고 그건 곧 한국 언론의 불신이잖아요. 그 위기감을 한국 언론이 만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인 스루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입한 그 이후에 언론의 태도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드라이브인 스루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더라. 가령 의료 체제도 다르고 시민 의식도 달라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자원으로 이제 의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 의료 자원이 해결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공공 의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기 시간이 길고 게다가 시민 의식도 부족해서 이 드라이브인 스루를 미국식으로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벌써 언론이 갔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쟁하던 미국이 이제 도입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미국에 가장 적합하게 갈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요. 제가 또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들이 이탈리아에서 묘지가 부족해서 화장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신이 줄을 서고 있다와 같은 또 굉장히 자극적인 외신만 국내 언론들이 번역해서 또 포탈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외신들은 읽기 지루하고 어떤 점에서 별로 논쟁점이 없어서 전달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옐로 페이퍼 같은 것들은 또 꼭 번역해가지고 또 앞에 포탈 앞에 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국내 언론이 내부의 일을 해결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말 선정적인 어떤 보도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로나19 보도에서도 자주 보이는 또 패턴 중 하나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거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보도였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지난 2월 7일 중앙일보는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는 사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대재난이 되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 발부터 삐끗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대처를 비교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요. 그 사설에서 나오는 표현만 그냥 따보면 한국 정부는 지금 첫 발부터 삐끗하더니 우왕좌왕하거나 안이한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는 한참 늦고 중국 눈치만 보다가 자화자찬만 하는 아니란 정부예요. 네, 표현은 그냥 따면 그렇거든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재난 상황인 거예요. 정부의 대응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일본이 크루즈선 전체 봉쇄한 거를 거론하면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2월 15일자 일본 첫 사망자 이어 경로 미상 감염자 속출 코로나 패닉 상태라는 기사를 보면 다시 일본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사례를 그냥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사례로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했던 발언 있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한 이 발언을 지금 여러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첫 발부터 잘못했다고. 근데 이거는 대국민 메시지잖아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그럼 그때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비판 포인트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이 일본 크루즈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똑같은 일이. 그리고 이렇게 대처를 했다. 그러면 아마 뭐 방치, 포기, 무책임 이런 단어로 기사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언제나 좀 시민의식이 높다 이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에 실려 있는 일본이 지금 마스크 1인 1매 구매하는 이유는 시민의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마치 이 기사를 정말로 정밀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시민의식이 높아서 1인 1매 구매하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돼 있고요. 저는 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이라고 떠 있는데요. 중국하고 한국 두 나라만 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코로나 현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숫자이니까 1위 국가로 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돼 있죠. 중국하고 국내만 다 제일 위에 배너로 떠 있어요. 지금 제일 위에 까만색 배너를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2, 3, 4위 지금 5위까지 한국이 떨어졌는데 2, 3, 4위는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마치 굉장히 코로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일종의 발원지 내지는 가장 많은 국가. 그다음에
국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일본하고 비교하는 이런 방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 세계 현황이 우리 두 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이거 보니까 위에가 중국이 아니라 세계인데. 아, 어제 중국이었어요. 지금 바뀌었구나. 그 왜 시민 저한테 금방 민감하게 바뀌었어요. 금방 바뀌었네요. 네. 어제 제가 봤을 때 중국이라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누가 또 진짜 뭐. 중국이었다면 너무 악랄하네요. 네, 어제 중국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예. 금세 바꿔놨네요. 네. 홍 연구원님. 네. 네, 그 시민의식이 뭐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민의식은 각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인문학자들, 일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시민의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사무라이 제도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봉건제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왕이 바뀌지 않았던 곳을 일본으로 봐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 위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성장해왔던 것이 일본이란 나라다. 심지어 어떤 뭐 자민당, 일당 뭐 지금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이 정권 없이 바뀌지 않고 지속돼 왔잖아요. 지금의 아베 총리도 거의 10년 정도 바뀌지 않고 지금의 수상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보면은 글쎄요, 뭐 조금은 좀 그 독특성, 역사적 특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촛불, 4.19, 3.1운동 등등과 같이 불의에 맞서는 것을 우리의 시민의식으로 삼아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계가 모두 똑같은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뭐 어떤 나라는 70점, 어떤 나라는 90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각 나라의 시민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잣대로만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그 중앙일보 1월 29일자 기사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 전세기도 마스크 지원도 일본보다 한 발 늦은 정부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한 교민 그 수송했던 그 전세기를 지원했던 거랑 이제 중국의 마스크 지원했던 그게 일본보다 늦었다라는 게 비판의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기 지원은 이틀 늦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방역 마스크 100만 개를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으로부터 진짜 친구 소리를 듣고 있다. 힘들 때 친구가 정말 친구인데 일본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한국은 마스크 등 기부 활동에 민간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했다. 근데 일본도 민간이 보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2월 26일자 뼈아픈 순간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냈는데 이 제목이 중수출 마스크 하루 236만 장, 박명수도 뿔나게 한 정부 뒷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마스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지금 중앙일보가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일본보다 못하면 더 열받는 거.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면 더 열받는 거. 그거를 그냥 이용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기사 내용에도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엉망인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보도는 코로나 이슈 이전에도 자주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과 비교하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2일이죠. 열흘 새 병상 1000개 세운 중국처럼 한국판 팡창의원 시급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가격리 사망자 줄이려면 한국판 팡창의원 시급하다라는 사설도 같은 날 지면에 함께 실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지요. 3월 9일자에는 지면 11면에 방역 최전선 우한 팡창병원을 가다라는 중국 인민화보의 기사가 전면 광고로 등장을 했습니다. 타 언론사의 기사가 광고로 실린 것도 사실 이례적이지만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의 기사, 사설 그리고 광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중국의 팡창 의원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중국을 지금 특히 이제 중앙일보 안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대처와 그리고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는 기사를 보면은 여러 자아분열적인 기자가 있나라고 생각했더니 대부분 또 유상철 기자라는 베이징 특파원이 혼자 쓰신 게 많아서 일단 놀랐고요. 이제 무엇보다 제가 가장 무서운 거는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행정력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과는 전혀 다른 국가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들여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사설 3월 3일자 보자면 자가격리 사망자 줄이려면 한국판 팡창 의원이 시급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대구를 봉쇄한다는 의학 용어가 조금 잘못 번역되었을 때 굉장히 언론에서 또 난리가 나고 대구 인권이라던가 이런 문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니냐고 똑같은 비난을 했던 어떤 언론들이 어떻게 여기서 또 팡창 의원이 얼마나 이렇게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인 것을 잊어버린 채 이걸 도입하고 있는지라는 좀 궁금증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점에서 이 보수 언론을 소비하는 주요 언론 소비자층이 7,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강력한 권력행위에 대해서 좀 향수를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박정희 정권 혹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 독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적 행정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믿는 독자층들과 상당히 보수 언론 소비자층이 겹친다는 거죠. 여기서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강력한 행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오도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더 뭐냐면 사회주의란 용어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싫을 때 사회주의와 좋을 때 사회주의를 마구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게 이런 기사들에서 정말 분열적인 기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TV조선에 2월 6일자에 이런 리포터가 있어요. 병원 아니라 감옥, 흉흉한 중국 민심.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중국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이제 지금 정부 비판을 위해서 대동단결 한 몸으로 가고 있다라는 되게 막연한 어떤 생각을 저는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 중국의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병원 아니라 감옥이라는 거예요. 중앙의 3월 2일자 기사에는 심지어 퇴원해야 하는데 집보단 여기가 나아서 퇴원하지 않는 환자들도 문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이 중국 주민들의 발언을 직접 딴 건데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퇴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이번 사태 겪으면서 진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정말 독특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게 이 3월 17일자 시사인의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필요한 것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외국의 언론이 지금 중국과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외국의 언론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체제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로 이것을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더디지만 위험도 감내해야지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뭐 정보 공개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걸 계속 끌면서 가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그 관영 언론 중 하나인 그 인민일보에서는 이미 승리 선언을 했죠. 우리의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줬다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언론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고. 근데 전 세계 어느 언론 중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론 중 어느 나라의 언론이 지금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한국 보고 중국 배우라고 하는 언론이 중앙일보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일단 그리고 이 팡창 의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사이에 병상을 100개 세웠대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 대응의 상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톱다운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일 수는 있으나 1000개 아니야? 1000개? 예, 열흘에 병상 1000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전면으로 제시하고 심지어 그것을 홍보하는 광고까지 게재를 해가면서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솔직히 이게 진심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그럼 누가 의뢰한 거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인민화보라는 매체였고요. 인민화보는 중국 정부가 그 해외 홍보를 위해서 만든 잡지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기관지일 것이고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언론 매체예요. 근데 그 공산당의 이번에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종의 우한 사태 종식
우한 사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맞추어서 이런 어떤 선전물들이 한국의 언론에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그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대단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장 자유주의를 말하던 중앙일보에서 이런 광고를 보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또 좋은 건 또 좋게 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같은 중국식 모델, 다시 말해서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공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책임지는 모델, 100번 양보해서 좋다, 우리도 한번 참고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일보가 이 코로나19 사태 한국에서 종식된 이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 광고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 기사가 아니라 기사처럼 쓰였지만 광고라는 거고, 그렇다면 광고를 실어주고 난 다음에 사설에서 지금 팡창 의원이 따라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쓰는 거는 되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기업에 대한 광고를 실어준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 기업의 어떤 총수라든가를 굉장히 칭찬해주는 사설을 쓴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설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를 실어주고 난 다음에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또 게다가 저는 이게 중앙일보가 견지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일원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한 자신의 어떤 정파적인 태도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익관계에 따라서 사설까지도 굉장히 표변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집단이 중앙일보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현상이 너무 생소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중국 언론사의 기사가 중앙일보의 광고로 등장한 거잖아요. 이거 일단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항상 중국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 중국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 광고를 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좀 의리가 없고 상도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제2만큼은 조선일보 협찬은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매번 이렇게 비판하다가 또 광고 받았다고 칭찬하고 이거는 좀 해줄 상당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도 없지만.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너무 좀 헷갈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광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돈을 좀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11면 같은 경우에는 컬러, 전면 광고를 기준으로 보통 일반 기업의 평균 단가가 5천에서 5,5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하루죠. 한 번에? 네. 와. 한 달 동안 계속 그 11면에 그 같은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와, 네. 비싸네요. 네네네. 그렇죠. 전면 광고가 그러면 2번 나왔으면 1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업계 평균인 거고, 음. 이거는 중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홍보해주는 내용의 언론사의 또 광고니까 이 단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인민화보가 하필 중앙일보를 선택했는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앙일보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내 종합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정부 그리고 지자체 관련 광고를 싣고 있다. 광고 본부내 중국인 전담 직원을 두고 중국 내 광고 대행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광고 영업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중국 정부와 지자체 관련 광고가 중앙일보 지면에 실렸고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인 인민화보의 광고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이 게재됐다. 이 같은 광고들은 한중 우호화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홍보성 내용들이며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3월 9일자 11면 전면 광고에 포함된 팡창 의원 르포 기사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민화보 측이 광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될 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팡창병원 사례를 소개한 베이징 특파원의 칼럼 3월 2일자 오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지난 2월 6일에도 지면 13면에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자신 있는 이유 등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까지 4개의 기사를 광고로 실었습니다. 이 전면 광고 아래에 본 내용은 본지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고 속 내용과
중앙일보 기사의 논조가 다릅니다. 예, 좀 달라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봤을 땐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심지어 그 베이징 특파원의 칼럼이 또 너무 광고와 같이 논조가 가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3월 14일자 그 기사를 보자면 사망 1,000명 넘었는데 코로나는 사스 의심받는 중국 전문가 수준이라고 해서 같은 분인데 또 이번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판의 정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보다 14살 많은 교수 수홍빈과 결혼한 수홍빈의 4번째 아내가 바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 소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옐로우 페이퍼 아닙니까? 거의 찌라시 수준의 얘기들, 연문설과 소파 승진, 불륜 등의 얘기들을 다 담아놓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제목이 의심받는 중국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해서 중국의 방역 자체에 대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기사로서의 품격과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한편으로 그 전에 썼던 팡창병원을 배워야 한다라는 기자 개인 1인의 논리와도 서로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 혼란한 상황에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종 감염병인데 여기에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한 기자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건지 베이징 특파원의 역할이랑 이렇게 뒷조사를 캐고 다니는 역할인 건지 뭐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헷갈립니다. 헷갈려.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 5천만 원이란 얘기 듣고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관료의 무지와 문능에 따른 헛발질도 문제지만 상명하복이라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더 문제다. 우한 폐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인권이나 인조주의 시각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폐렴 실상을 알리려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로 감금하거나 실종시킴으로써 중국의 민낯을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다. G20 국가의 참모습이 저런 것인가 본원의 마음은 씁쓸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이게 중앙일보 2월 24일자 칼럼의 내용이거든요. 2월 13일자 칼럼에는 문재인 정권의 고약한 인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코로나 사태로 문 정권의 정체성이 선명해졌다. 그 본색은 친중 반미다. 386 운동권식 역사관 이념이 담겼다. 이러면서 색깔론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탄압과 이제 통제 위주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가 보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월 2일 사설에 갑자기 이제 중국 정부랑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상황이 나빠지다니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러면서 3월 9일자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광고가 등장하고 이제 우리도 중국처럼 그런 의료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중앙일보가 문정권을 비판하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우리 자꾸 이제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재갑 교수님을 다루는 중앙일보의 방식이랑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데 비판만 할 수 있다면 멀리해야 하고 이제 뭐 과감하게 조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상대국이기도 하다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뭐 그런 나라이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KBS에서 미운 우리 새끼 광고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일관되지 않은 언론의 태도 말씀해 주셨죠. 이 한국과 대만의 마스크 정책을 비교한 게 또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의 보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3일자 기사에서 지금 아니면 못 살라. 시민 대거 몰려 하루 1,200만 장 생산해도 마스크 대란에서 대만은 개인들의 마스크 구입을 통제함으로써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대만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을 높이 샀던 동아일보. 그런데 3월 8일자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서는 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에서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르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도 아닌 문재인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런 식이다 라면서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공적 마스크 제도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 같은 배급제인데 대만은 훌륭하고 뭐 한국은 숨막히다 뭐 이렇게 너무 명쾌하게 자기 모순적으로 나와서 이게 비평의 대상이 될지조차 가늠이 잘 안 되네요. 일부 언론의 이런 기사 쓰기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가져오는 건지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동아일보에서 그 대만의 그 오부제 관련 사례 소개한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사실은 참조해 볼 수 있는 해외 사례잖아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돌변이죠. 아니 좋은 거 이렇게 잘 소개해 놓고 나서 그거 막상 받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딴지를 거니까 그 앞에서 잘했던 것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문재인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그 문재인 사회주의가 되려면 지금 프랑스라던가 지금 여러 다른 나라 사태에서도 빚어지고 있죠. 대통령이 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회주의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건 중간에 이런 구절에서 나옵니다. 정부로서 이제 와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마스크를 퍼나르다가 제 국민이 쓸 마스크가 부족해지니 딴소리라고 비판받을 게 분명하다라고 해서 중국 퍼나르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야당 의원 주장대로 청와대는 마스크를 잔뜩 쟁여놓고라는 구절을 확인되지 않은 이거는 잘못된 정보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괄호에 넣어서는 공적 마스크는 국민만 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것이 먼저 앞서서 사실관계보다는 이런 어떤 국민 분열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얘기들을 똑같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목을 문재인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마스크에다가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글에서 마스크 역시도 인질이에요. 인질로 끌려와서 여기에 마스크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정말 마스크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글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이잖아요. 근데 일부 언론에 이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약간 과거의 이념 논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대기자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문재인 사회주의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옛날 기사 보는 것 같아요. 옛날 기사 보는 것 같고 내용도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지난 방송 때 저희가 크게 비판했던 이 조선일보의 서울대병원 노조 오보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보였는데 뭐냐면 벌어진 어떤 사안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평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조는 나쁘다. 문재인은 사회주의자다. 평가를 이미 가지고 있다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안이 생길 만하기만 하면 심지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운만 보이면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 정책에 대해서 비판거리를 막 찾다가 이제는 이념도 한번 씌워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거잖아요. 뭘 안 하면 안 한다고 무능하다 그러고 뭘 하면 이게 이념적으로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같은 언론사에서 쭉 마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해왔던 어떤 메시지랑 완벽하게 모순되는 것은 심지어 개의치도 않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으니까 가격이 치솟던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 이런 정책을 도입했는데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대만 외신 기자가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당연한 조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적 마스크를 이런 위급 상황에서 도입하는 건 시장 실패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마스크를 1인당 공평하게 나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좀 우스꽝스럽죠, 사실은. 저희 제작진도 궁금해서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대만의 상황이 실제와 같은지 대만 외신 기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그런 줄 서는 그런 장면이 아직 있긴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한 80%는 거의 다 수도권에서 줄 서는 현상은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집중돼 있어요. 유리한 부분만 따지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베이징 특파원의 기사 대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 정부가 대만과 비슷한 마스크 실명제를 실시한 뒤에 또 이거는 사회주의다라고 너무 수구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스크는 한 건당 7,000원, 8,000원까지 파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시장 실패잖아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대만 기자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김덕훈 기자. 네. 예. 영어로 안 해도 됐겠어요? 예, 맞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와서 한국 온 지 7년째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활동했다고 하고 이 프리랜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BBC에도 BBC 아니면 홍콩의 언론, 대만의 언론 등의 중국어나 이런 걸로 다 이제 자기 기사 쓴 거를 송고하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예. 한국말로도 충분히 인터뷰가 가능해서 취재 현장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김덕훈 기자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한국말을. 네. 아니 무슨 근거로 김덕훈 기자를 그렇게 원래 평가를 그러니까요. 합니까?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좀 따라가 보자 보면 아까 우리 동아일보도 봤지만 3월 3일에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서민 대거 몰려서 1,200만 장 생산해도 마스크 대란이라고 대만을 칭찬했다가 하다 준 배급제를 하냐라고 3월 6일에는 또 한국을 비판했다가 공적 마스크가 드러냈다고 또 한국 비판했다가 3월 9일에는 줄 서지 않고 마스크 사는 대만의 비결은 이거 대만을 칭찬했다가 대만을 두고도 왔다 갔다 다시 말해서 마스크 정책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3월 11일자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건데 이제 우경임 기자가 쓴 광화문에서라는 그 컬럼란입니다. 마스크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거는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인 9일 약국마다 혼란은 여전했다라고 첫날의 혼란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좀 내려와서 얘기하면 대만은 한 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 마스크 대란이 끝나면서 또 다른 한 달 하고 하면서 대만의 얘기는 한 달도 봐줍니다. 그러니까 첫날의 혼란을 동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첫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담고 있으면서 대만은 이렇게 한 달 후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자칫 읽으면 처음부터 대만은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이 된 것처럼 얘기를 만들고 있고 한 달 이후라는 건 오히려 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스크라는 게 저는 실질적인 감염 이상으로 정서적 그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마스크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인 방역 효과보다 심리적으로 감염의 취약성을 만드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대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느리다. 사회주의를 해서 문제다, 안 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리를 오감으로써 안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있는 많은 시민들, 언론 소비자들을 더 약하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결국 언론이 취해야 될 공적인 정보의 유통망을 오히려 흐리고 있고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언론들이 바로 이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이었고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각자 구입하는 거였는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 보자라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니까요. 이 사회라는 말에 대해서 일부 어떤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좀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또 개선할 수 있거든요. 혹시 뭐 그런 어떤 프레임, 사회에 대한 어떤 지나친 프레임, 낙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석천 기자가 네.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문제인식 사회주의를 어떨 때는 좋게 쓰고 어떨 때 나쁘게 쓰는 보수 언론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때때로 또 다른 의견을 싣기도 하는데 권석천 기자가 쓴 칼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역시 중앙일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사례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확진자 수만 놓고 정말 잘하고 있냐를 평가한다면 대만이 잘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가까운 나라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한국을 통해서 유입되기도 굉장히 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마스크라는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큰 혼란이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한국 정부가 마스크와 관련된 소통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궁금한 거예요.
대만은 어땠고 한국은 어땠는지. 네. 그래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가 이 마스크라는 주제를 놓고 아니면 전체 방역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놓고 대만과 우리나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또 보게 되거든요. 네. 혹시라도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의미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이나 동아나 뭐 다른 보수 언론에서 정말 분석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기자라는 사람이 칼럼에서 막 이렇게 완전히 모순된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공들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확 떨어뜨려 버린다. 그거는 그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스스로도 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 이 대만 기자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한 언론사가 이 대만에 대한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대만의 경우는 어떠냐? 대만은 객관적으로 이제 감염자가 적으니까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언론이 다들 그렇게 다뤄주냐고 물어봤더니 대만의 상황은 좀 특수한 게 있는 게 중국이랑 크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고 그 안에 친중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이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던 초기에 대만의 친중 언론과 친중 정당은 왜 빨리 대만 내에 있는 마스크를 수출하지 않느냐고 뭐라 그랬다가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왜 우리 마스크 빨리 공급 안 하냐고 그전에는 수출 안 한다고 뭐라 그러다가 대만에서 나오니까 왜 우리는 마스크를 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냐고 했다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대만 언론 역시도. 근데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대만 언론이나 어떤 특정 정당이 저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사례로 비춰봤을 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네. 자,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공적 마스크 보도 관련 비판에 대해서 동아일보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언론의 잘못된 보도 하나가 국가 간 갈등을 또 키우기도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언론의 보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극박한 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평소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사대주의라던가 소위 말하는 국뽕에 대한 얘기라던가 내지는 당파적으로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형국 모두가 평상시 되어 있었던 아젠다 세팅, 다시 말해서 당파적 아젠다 세팅에 이렇게 급박하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사태를 끼워 맞추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기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사회적 맥락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세타를 다 끼워 맞추다 보니 소비자들이 얻어야 될 정말로 제대로 된 해석이나 정보나 혹은 맥락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파적인 어떤 태도만 계속 거듭 똑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파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정보의 차원에서 다 접근해서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기자분들. 이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연구원님. 예, 우리가 봤듯이 좀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크잖아요. 근데 이 사대주의를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자 앞에서 굉장히 약한 것이 사대주의이고요. 그 전제가 충족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강자라면 약자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게 사대주의예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바이러스의 어떤 팬데믹한 대유행 국면에서 우리 역시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역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수히 오가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혐오의 언어들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죠. 그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 YTN의 베트남 교민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격리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 음식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YTN이 뭐라고 했냐면은 빵 조각이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전후 맥락을 보니까 베트남 음식 문화 속에서 굉장히 또 고급 음식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총행소에 우리가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안의 사대주의, 나쁜 사대주의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또 채널 A 그 뉴스 특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가요. 우리가 이제 외교 참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아프리카 최빈국 우간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최빈국의 우간다에서 한국인을 입국 제한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지나치게 오만하죠. 네, 오만하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여볼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떤 위기를 또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또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겪고 있고 사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상황, 이미 겪은 상황, 앞으로 지금 해나가는 모습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잘 남겨서 어쩌면 더 큰 위기를 겪게 될지 모를 다른 나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다른 나라에게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언론들도 그러한 고급 정보를 어떻게 보면 생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판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 정부의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부를 정말 잘 비판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잘 비판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원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를 끌어내리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실력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저도 사실 찾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 입국 제한 안에서 문제다, 마스크를 퍼줘서 문제다 이 얘기,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한국인 입국 제한한 거 가지고 외교 참사다 이 얘기만 계속 하지 정말 방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지점이 갈렸는지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땠는지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째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실제로 찾아낼 실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다. 그냥 비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욱 씨는? 저는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패턴을 몇 가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가 하는 건 다 잘한 거야. 완벽해 다른 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하는 건 다 틀려.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세 번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하면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한없이 나 자신이 초라해져. 겸손도 아니고. 겸손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비하합니다. 정말 씁쓸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최욱 씨. 네, 시청자분들이 정말 최욱 씨가 말한 이 4단 논법을 간파를 좀 하셔서 앞으로 기사 보실 때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